마지막 시빌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해서 서유럽의 문명이 훨씬 우월했던 동양 제국을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니얼 퍼거슨은 서양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달리 6분야에서 비장의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서양이 세계의 패권을 잃어가는 것은 이 6가지 무기의 독점권을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범선, 미사일, 토지문서, 백신, 청바지, 중국어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각으로 세계사를 다시 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희대 허우성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고 또 교원대 박병기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최정식 교수. 아까 제가 좀 잘못. 예. 서양이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영향력 힘의 측면에서 서양 문명을 확대시킨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퍼거슨은 문명을 시장경제, 과학혁명, 개인의 재산권, 대의제 같은 서양 제도의 집합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조의 설명을 따라서 퍼거슨은 역사는 문명의 역사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적, 군사적 역사의 총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다독가입니다. 그 비장의 무기 6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양에만 있었던 것, 지난 500년 동안에 서양에만 있었던 것, 그러나 산업화 근대화 이후에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익숙한 것입니다. 6가지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 과학, 재산권, 의학, 소비사회, 직업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퍼거슨은 서양과 나머지 나라를 일단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구분은 그 세뮤얼 헌팅턴의 구분입니다. 아마 퍼거슨 이것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구분하고 싶어 하고요. 그 기준은 규범, 행위, 제도, 문명을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앵글로 아메리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1913년 제국주의 시대의 정점, 서양의 11제국이 모든 영토와 인구의 거의 5분의 3을 통치하고 전 세계 경제 상출량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서양의 우위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그 이유는 비장의 무기 유무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경쟁입니다. 경쟁은 사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두 사람 이상 혹은 두 그룹 이상이 다투는 상태, 이렇게 규정될 수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경쟁이 정치적, 경제적 삶의 분권화를 초래했고 근대 민족국가 자본주의의 발판이 된다고 퍼거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세기 초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난징 인구도 그랬고 산업도 그랬고 농경 산업의 생산성의 면에서, 그리고 기계식 시계, 활판 인쇄기, 종이, 지폐, 벽지 등에서 중국이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인구의 면, 또 뭐 질병, 여러 가지 면에서 괴로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가난하고 고약하고 야만적이고 짧았다라는 홉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됐습니다만은 이제 명나라 초기 장군 외교관 정화의 원정을 이제 사례로 들어서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최고 1등 문명이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화 원정의 목적은 부와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교육 등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락제 사망과 함께 항해가 즉각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1551년에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포르투갈 같은 바스코 다가마의 원정, 배는 아마 5분 1밖에 안 됐지만 세상 전체를 서양 쪽으로 기울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의 해상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쟁자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서양과 이렇게 중국과 서양의 차이는 political monopoly가 서양에는 그 당시 유럽에는 없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점주의 강력한 제국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지만 유럽에서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했다. 그래서 빈번하게 전쟁했고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서 징세 제도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스스로 분열함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국가 간의 경쟁만 아니라 도시 내부의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패치워크로 설명하고 중국은 단색 담요와 같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덩샤오핑이 위쪽인 덩샤오핑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중반부터 아편 정쟁까지 300년간의 고립 정책으로 중국은 가난해지고 후퇴했으며 암흑과 무지의 수렁에 빠졌다. 이제 아래 이야기는 이제 퍼거슨이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되었다. 개방, 교역, 경쟁을 받아들인 결과 30년 전에는 예언조차 불가능할 만큼 오늘날 발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과학입니다. 과학은 자연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킨 방식이고요. 서양의 군사적 강점을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경제력을 항상 군사력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폴 케네디와 유사하고요. 저자나 폴 케네디나 처칠이나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후쿠자와 유키치, 이와쿠라, 이토도 적어도 이면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왼쪽은 이슬람이고 오른쪽은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만은 8, 9세기에 고전 지식, 수학, 광학, 의학, 철학 등에서 이슬람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유럽의 과학혁명과 17, 8세기 계몽주의가 가능했는데요. 이슬람 전통에는 없었던 과학혁명과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독교 교리의 덕분으로 퍼거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르틴 루터 킹이 출발시킨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인쇄술도 있고 그다음에 출판업자들의 상업적 경쟁 또 한꺼번에 아마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신약 성서 철학자들의 글이 인쇄물로 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현대 자연과학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너무 유럽 중심 편견 설명이다, 편견이다 이런 반론이 이제 아마 들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나 이제 퍼거슨은 어떤 과학적 기준으로 보아도 과학혁명은 철저히 유럽 중심적이다. 그래서 과학혁명 전체의 대부분이 유럽이나 근유럽에서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같은 기간 오스만 제국에서는 과학적 진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종교에 무한한 권한을 부여했고 과학 연구는 신성모독으로 취급받았고 자유사상가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인쇄술도 배척당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통치자들이 나서서 과학을 육성했고 과학을 국가의 이익과 직결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유럽의 대표적인 이제 통치자의 전범으로 프리드리히 2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냉혹한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창출한 사람인데 경쟁, 혁신, 진보, 군비 확장을 추진했고 상당한 정도의 예술적 소양, 작곡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적 군주상으로 아마 불리는 모양입니다. 프로이센의 계몽주의 프로이센 아카데미도 등장했고요. 지적 자유가 허용됐는데 언제나 궁적 향상이 그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강력한 군대를 위해 과학적 지식을 군사력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퍼거슨은 영국인 퀘이커 로빈스를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뉴턴 물리학을 대포에 적용해서 정확한 포라는 치명적 무기를 서양에 주었다. 그러니까 퍼거슨의 뇌리에는 과학, 기술, 무기 이것이 늘 이제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안보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서양 문명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권입니다. 이게 사실은 재산권은 개인 소유권자를 보호하고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법률, 이런 법률이 가장 안정적인 대의제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퍼거슨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서양의 문화 중 어떤 문화가 더 훌륭한 결과 나왔는가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국주의에도 등급이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명예혁명 이후 권리 선언의 핵심을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국왕의 징수권을 제한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홉스와 로크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홉스에게 주권자는 군주이면서 동시에 의회라고 생각해서 강력한 주권자를 상정했지만 로크는 인간의 커먼웰스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사유재산의 보호, 입법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가 소유한 재산의 어떤 부분도 빼앗지 않는다라는 이런 로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민주주의가 분리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게 퍼거슨의 설명입니다만은 인간의 신성한 권리인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호가 대의제와 입헌정치로 보호되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선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문명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갈 때 대부분 계약 하인으로 건너갔습니다만 참정권과 토지 획득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은 포용적 다원적 정치 제도를 북미로 수출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약탈로 얻은 황금을 통한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삼았고 스페인 나라로서도 착취적 정치 제도를 남미로 수출을 해서 아즈텍과 잉카 제국에서 탈취한 땅에 착취적 제도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는 이제 남미도 아주 역동적 경제를 이제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재산을 소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퍼거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학입니다. 의학의 설명이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요. 예, 건강정리 수명 연장시킨 과학의 한 분야이지만 식민지에도 혜택을 주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self-interested and altruistic,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장 5장에서 이제 퍼거슨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서양 문명을 적극 수용한 것을 찬양하고 이를 인도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서양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훨씬 부강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심했고 결국 일본은 서양의 모든 것을 모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스타일 헌법을 채택했고 육군은 독일군처럼 훈련했고 해군은 영국군처럼 항해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의 공립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문명 개화와 후강병이라는 모토 아래에서 서양 문명을 전면적으로 모방하고 모방은 창조를 낳았다. 서양의 의복을 본받은 결과 일본은 근대 제조업의 서양 독점 종집을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 인도는 영국의 개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여러 요소를 수용하지 않아서 문명에 뒤처졌고 가난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간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양은 나머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이 광의 인구를 위한 살 공간이 필요했고 수출 시장, 투자 수익, 또 사회 갈등 해소라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했고 여기에 문명의 확산, 기독교의 전파도 열강들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닌 같은 경우에 제국주의는 오늘날 거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레닌과 간디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디의 경우에는 서양 문명은 질병이고 마법이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를 비판했습니다만 간디는 일본의 서양 문명 수용을 내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디를 퍼거슨은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퍼거슨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난은 식민지 정책 탓이 아니다. 해서 이제 식민 지배 이후에도 통치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 가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만연한 지독한 통치 체제가 더 큰 문제로 퍼거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럽인들의 문명과 사명을 인정해 주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명이 주는 혜택을 암흑의 대륙에 전해줘야 한다 라는 이게 시빌라이징 미션을 우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지배 국가들의 유럽의 식민지 통치가 끝나기 전에 수명이 증가했음을 수치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지 버나드 쇼 이야기인데요. 조지 버나드 쇼는 이제 문명 편에 있어서 문명과 과학적 치료는 다양한 질병을 잇따라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지 버나드 쇼와 간디를 대조하면서 간디가 평균 수명 연장과 같은 서양 의학의 공로를 별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에 대한 설명이 꽤 많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 제국주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다인적 민주의회를 수립했고, 이제 폭력적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나은 제국주의 국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네갈의 생루이의 아프리카 최초의 다인적 민주의회를 설립한 것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마 프랑스 장군 행정가 페드러브가 한 말인데요. 세네갈 총리로서 우리의 의도는 순수하고 숭고하다. 그리고 우리 대의는 정당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무역을 통해서 제국의 이익을 얻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원주민을 문명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관리자가 잔인했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의학의 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장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치료약이 개발될수록 제국은 팽창했고, 프랑스는 원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했고, 또 본국 공중보건 체계를 식민지 전체에 확대했고, 1905년 원주민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실시했고, 또 이제 목숨을 건 세균학자들의 사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원주민들의 수명이 현저하게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30.2세에서 대개 한 20-30년 식민 기간 동안에 평균 수명이 10세 혹은 15세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퍼거슨은 수치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소비입니다. 소비사회, 의복이나 다른 소비재의 생산과 구매가 주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는 물질적 삶의 방식인데요. 이것이 없었다면 산업혁명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 모델, 식민지 대신 소비, 군복 대신 청바지, 소비는 산업혁명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가 국제화되기 이전의 전통 의상인데요. 이 아래 거는 지금은 세계인 옷차림이 거의 비슷함을 보이는 슬라이드입니다. 왜 다른 민족들은 서양의 옷을 받아들이는가? 청바지의 소비는 대중문화,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수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대의제는 퍼거슨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유리한 입법 조치로 이어졌다. 또 누진 세제로 이어져서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소득 차이를 점차 높여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사회주의, 소련 공산주의, 유럽 제국주의, 미국 자본주의 이 네 가지 서양 문명의 다툼이었는데 승리는 자본주의가 차지했다고 하고 자본주의는 죽기는커녕 치명적 오류도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이 이제 그 냉전기에는 미국이 소련에 승리한 이유를 이제 지적하는 슬라이드,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냉전기에는 총이 아닌 식량으로 폭탄이 아닌 운동경기로 경쟁을 하게 됐는데, 일상적인 삶의 더 매력적인 비전을 미국이 제시했기 때문에 소련이 이겼다. 결국 서구 소비 사회가 이제 소련을 이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에 관해서 미국이 소련보다 더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의 시장 모델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또한 소비자의 수요를 창조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련 사회는 이제 무너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업윤리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직업윤리는 신교에서 유래한 도덕적 틀과 행위 방식을 설명하는데요. 1번에서 5번으로 야기된 사회 불안, 사회 역학을 안정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스 베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스 베베가 아마 1904년에 미국 미루이 세인트루이스에 아마 박람회를 본 모양인데 그때 사진입니다. 베베는 종교와 경제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질문이 왜 유럽의 남부보다 북부가 자본주의에 우호적으로 변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은 종교 개혁의 결과다. 개신교도들은 산업과 근검 절약을 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을 간주하고 부를 얻기 위한 노래를 합법화하고 이런 직업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최근에 미국의 신교도들이 유럽의 신교도보다 더 열심히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이게 신앙의 정도하고 어떤 그 생산성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교는 종교와 왜 그럼 유럽인은 신을 덜 믿게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으로 미국의 신교는 종교와 국가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신교 종파끼리 경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소비자 기독교가 나왔고 그래서 더 많은 신자들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시아 중국 기독교 성장과 근검절약 풍토로 이어졌고 이것이 이제 중국인들에게 아마 자본주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 하나 정인재 교수님 아마 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 학자의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우리는 서양 문명의 중심에 종교,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뭐 무기가 있었다, 뭐 정치체계가 우리보다 뛰어났다 하다가 마침내 이제는 이제 서양 문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이제 이런 자본주의 출현과 이제 민주주의 정치를 성공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이게 장점이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중국의 공식 종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국이 지켜야 할 측면이라고 말했다는데 아마 이런 것 소개함으로 해서 기독교 정신이 중국에 들어간 것하고 아마 자본주의적 사유가 들어간 것하고 아마 같은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맞는 말을 해서는 말이죠. 세물 헌팅턴 이제 인용하면서 실제로 냉전 이후 문명 간 전쟁 증거 없다. 또 문명 간의 갈등이 다른 갈등에 비해 지속된 것도 없다고 하고 헌팅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퍼거슨은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명에도 문제가 있다. 뭐 제국주의 잔혹함도 있고 소비사회 경박함, 심각한 물질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양 문명 패키지는 여전히 인간사회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사회 정치적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에 대한 최대 위협은 중국의 부상도 이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아니고 서구 선족에서 물려받은 우리 문명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그 다음 해 위대한 쇠퇴에도 그 책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상 힘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건데요. 자본주의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어떤 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봉사를, 일정한 봉사를 주고 그 봉사의 대가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세계에 쭉 이어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체제들 중에 자본주의만큼 효율적으로 각 개인이 타인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그 일하는 그 내용을 가장 그 정당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고 그럼으로써 이제 경제가 쭉 커가는 그런 그 제도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스페인 쪽에서는 전부 다 왕이 중심이었어요. 왕한테 그 무슨 선물을 줄까? 마치 그 중국의 정화처럼 그 어떤 동물을 가져가지고 왕한테 잘 보일까 하는 걸 생각한 것처럼 왕한테 얼마만큼 많은 금을 갖다 줄까를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영국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자기 자신의 삶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낮은 하인 계층으로 갔었더라도 자기가 사는 방법을 강구했던 사람들이죠. 그 개인의 삶을 각자에게 자기의 삶을 책임지게 해라. 이 원칙만큼 더 강력한 원칙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 원칙을 몰랐던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서양이 더 낫다고 할 수밖에. 이걸 아니라고 할 재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퍼거슨이 서양 문명 그 자체,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지역이나 영토에 기반한 어떤 그런 구분으로서의 서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대 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대 유럽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었던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가가 이 사람의 화두고 그거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뭐 과학 무슨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 이해가 맞다면은 사실은 플라톤이 뭐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무관한 거거든요. 플라톤이나 공자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서양 근대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동양과 서양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서양에만 잔인성이 있는 게 아니고 동양에도 있었고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게 제 기본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안중근하고 깐디, 저도 깐디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사상 자체가 동양의 고유 사상은 아닌 거예요. 서양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각 안 시켜서 그렇지. 환경론 그거 보면요 서양의 출제기능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정용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공간적인 차이보다는 시간 차이에서 유리하는 특성이 좀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제국주의 어찌고 이런 뭐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서양 문화를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특성에는 양쪽이 다 있는 거 아닌가. 평화를 희구하는 측면. 선생님께서 가진 자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디라든가 안중근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맹자가 전국 시대에 이 성선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시대에는 전부 다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시대였거든요. 상하, 교정, 리 위아래나 전부 다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그런 시대인데 그 전쟁 광들한테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인의 인정뿐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가진 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하고 만다. 서양보다 우월한 동양의 뛰어난 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그 부분적으로 뛰어나지만 그걸로 전체 문명을 그랑깨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데 서양은 문명을 이룩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깐디, 안중근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좋은 걸 가지고 현대 문명 우리가 누구나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문명에까지 가려고 하려면 자연적 서양 문명이 지금까지 이룩한 장점들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더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양의 뛰어난 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동양의 뛰어난 점에 바탕을 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어떤 문명론을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동양의 인문학자를 포함해서 근데 그것이 최정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서양 철학의 뛰어난 점을 모조리 다 흡수하고 더 발전시키는 가운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과연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던지는 그런 화두가 과연 앞으로 역사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우리 철학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저같이 문학적인 사유에서 우리 한 인간의 주체성과 앞으로 미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감성적인 이성적인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냥 의문으로만 던지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화라는 게. 그러니까 엘리아스족도 그렇고요. 이제 저는 퍼거슨 책은 이 책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비장의 무기라고 얘기했던 거 경쟁 전부 양날의 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데 이기적으로 이타심이 너무 없어졌고 과학 자연을 착취했고 재산권 땅 나눴고 인디안들 그런 의학 병만 보고 사람 안 보고 소비 또 그렇고 직업윤리 좋은 척하지만 세속화식 자본주의가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잡아먹었고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만약에 고민한다면 이걸 겪은 다음에 저는 동양과 서양은 0과 1과 같은 코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대체로 퍼거슨이 말한 근대 서구 사회가 왜 앞섰느냐 할 때 6개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쳤을 때 물론 그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에 대한 또 자세한 검토 하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전제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대강 그 비서구 여러 사회들은 결국 근대화라는 그 기차에 이제 그 비법을 배우기를 노력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 비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운 것만으로 과연 서구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또 금방 조금 전에 김기범 교수님도 제기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까지 400~500년 역사에서는 저 비법으로 통했지만은 앞으로 또 저 6가지가 계속 비법일 수 있겠는가?